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론법 대표 인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은 식물의 밥을 먹고 자랍니다. 그럼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게 우리가 재배하는 농산물 자연 상태에 있는 작물들은 필요량이 아주 낮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질병이 없었습니다. 1960년도에 마을에 큰 감나무들이 병을 하던가요? 안 하죠. 지금은 해백 이슬이 없어져서 초저녁 이슬이 없어져서 잎에 물방울이 묻어있는 물방울이 묻어있는 시간대가 부족해져서 이제 병이 왔습니다. 시간대가. 그럼 우리가 여기 많은 하우스에 겨울에 딸기도 하고 수박도 하고 줄줄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물들이 병을 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병을 합니다. 눈물을 흘려서. 식물의 밥은 질소인데 질소를 안 주고 반찬만 냈다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식물의 밥이고 온도, 함수량 이런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밥을 적게 주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질병이죠. 각종 질병. 요거 하나만 잘 배워가도 우리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을 사절기로 나누고 그 중심 축을 잡아서 병이 없는 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병이 없는 12월 31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요 기점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계절 축을 잡아 놓으면 비료량이라든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1월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겨울을 겪고 있는 1월 15일은 제일 추운 날씨. 그리고 7월 15일은 여름의 중심이다. 이건 여름. 1월 15일은 겨울의 중심이고 그러면 4월 15일은 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은 봄의 중심. 몰라? 김팀장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한 90개 정도.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10월 15일은 가을. 가을의 중심.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알아야 아주 쉽고 편리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년 12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15월부터는 지구온난화가 되어도 이슬이 많이 옵니다. 4월 15일도 이슬이 많이 옵니다. 이때는 이슬이 오면 잎 테두리에 맺은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식혀버립니다. 그러면 무름병, 썩은병, 부패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추가 탄저병을 했다. 고추가 탄저병을 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려서 탄저병에 먹이 줬다. 그러면 고추밭에 요소 비료를 계속 질금질금 주면 고추는 탄저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추가 엄청 열고 고추가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추밭에 요소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아서 잎 속에 들어있는 당분 양만큼만 저녁에 기공을 닫고 뿌리에서 온 양수분을 잎으로 먹고 그 이상은 잎 속에 있는 당분 양이 떨어지면 뿌리에서 가져온 양분을 토해내버립니다. 그 말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흘렸을 때 병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점에서 비료량을 계산해 놓으면 우리는 살균제가 없이 농사를 짓습니다. 살균제. 그 살균제를 없이 농사 짓는 게 한 가지는 비료를 줘서 살균제 없이 하는 방법과 맹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량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춥기 때문에 일조량이 짧기 때문에 비료량을 2.7까지 비료량을 먹습니다. 시값을. 겨울에는 이 시값을 2.7까지 비료량을 먹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나빠집니다. 김에 짭짤이 도마도 이 시가 2.7이 되면 왕도마대가 되고 3.0이 되면 짭짤이가 되고 3.2가 되면 비로 바다라서 성장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서 소수점 단위에 나오는 기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딸기 농사 지어본 분 계십니까? 딸기 농사 안 해보셨습니까? 하우스 수박 해보신 분 있습니까? 노지 수박, 하우스 수박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다고 여기서. 다 해봤어요? 네. 근데 알기에 시드름병에가 죽는데 우리 농약을 쓰고 있죠. 딸기 육묘가 시드름병을 하는데 우리는 농약을 썼죠. 요거는 아침마다 물을 뿌리가 씻어 뿌리는 병이 없습니다. 이 병들은 배가 고파서 눈물을 일액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관부에 가서 모이니까 그 농축된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딸기의 시드름병, 역병, 위암병이 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물만 뿌리면 병 없습니다. 고추 탄저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5시에 물만 하면 뿌릴 없습니다. 비료를 줘서 여백이 안 나오게 해도 병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볼 건데 4월 15일과 10월 15일은 노지에서는 거의 병이 없습니다. 균병이. 서리가 오든 이슬이 오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시값이 낮아도 이 테두리에 물방울이 거의 안 생겨요. 그럼 하우스 안에 생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하우스에서는 이 시값이 2.1, 노지에서는 2.5라는 이 시값을 맞춰주면 아주 최상급의 상품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잎도 늘어나면 나빠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1.8의 이 시값. 가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라는 비료량을 가집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2달,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봄은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 계절에 한 달씩 피는 거는 계절의 변동기. 한국에서 제일 쓰기 좋은 방법을 경상남도 진주시청 기점으로 북위 35도 기점에서 일출 일몰 온도 시간을 계산해서 이걸 개발해놨어요. 농업의 비료량을 아주 잘 알면 누구든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토양 수분,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이렇게 이 그림을 잘 그려놓을 테니까 이걸 누구든지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냐면 한국말 보면 이 식 측정을 해서 식물이 먹는 비료량을 계산합니다. 이 기계는 국내에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온오프 키고 측정기 끝을 센서봉을 잡고 누르면 5초 남짓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토양에 땅에 꽂고 5초 정도 되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미 아침에 사용해서 물이 묻어 있습니다. 수박밭에 따기만 했어요. 수분이 99%에 99.9에 이 C값이 1.4라는 1.43이라 추정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도는 요 실내 온도가 21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땅 속에 꽂아서 비료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표에 어떤 성분이 많은지 계산하면 우리는 농사는 이제 과학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농업의 기준점을 다 설정해냅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강사가 강의를 할 때는 주먹구를 얼구머리라면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추 오늘 강의인데 그 대추나 수박이나 감자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추 교육을 받는데 그 대추에 대한 말이 아직까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뭘 먹고 어떻게 하는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평생을 농사 지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봄의 시작은 누구든지 대박입니다. 다수확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때 되면 품질이 팽창이 생깁니다. 그거를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을 토양 분석, 토양 분석에서 시료 채취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그 거부지기만 걷어내고 땅을 이렇게 잘라 딱 뜯어내고 삽이 잘 들어가는 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두부처럼 요걸 잘라야 됩니다. 10cm 걷어내고 15cm 걷어내고 하면 허당입니다. 박가리를 15cm, 20cm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에 들어있는 대추가 겨울에 건조되면서 비료가 이 표면에 나와 있습니다. 비료가 표면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만큼 걷어내고 토양 분석하면 토양에 있는 성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적을 줘도 또 맞지 않습니다.
점적을 주면 점적 호수 깔린 자리에서 양쪽으로 내려가기 돌아갑니다.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쿨러로 물을 줘서 내리다가 올리다가 그런 상태인데 겨울에 가물면 땅 속에 있던 비군이 지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올라온 기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요. 두부처럼. 그리고 세 가지 제일 좋은 곳과 보통 곳과 나쁜 곳을 세 개 따로 따라야 됩니다. 토양분석은 좋은 곳, 보통 이게 안 좋다. 안 좋은 곳.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야 됩니다. 따로따로. 토양 분석표를 할 때 섞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세 가지 나눠서 토양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토양 분석 결과를 보신 분 있는가요? 평균적으로 보통이든가요? 아니면 과다에 있던가요? 과다가 돼 있어요. 과다에. 토양 분석 결과 과다는 사용 금지. 이거는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양분석표에 비료가 가닥에 있는데 그 분석표에 처방 우리가 추천 비료를 보니까 또 들어있죠. 인상이 또 들어있죠. 황금어농골에서는 많이 안 준 사람은 7, 8년 동안 요소 비료만 줍니다. 토양 분석표에 우리가 토양 분석표 양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pH 유기물 그 다음에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오죠. 다 얘들은 유기물 빼고 얘들은 플러스 전극입니다. 양염입니다. 플러스 전극은 토양 마이너스 극의 결합이 잘 됩니다. 그럼 여기 없는 건 뭐예요? 질소분 맞죠? 그런데 이게 가득 들어있는데 또 조라고 나와 있어요. 또 사용하게 되면 더 누적이 돼서 농사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퇴비 많이 주고 복합비로 계속 줘가지고 밀감 나는 것 죽는 밭이 하우스가 많아요. 우리는 벌판에 논에다가 심어서 좀 덜한 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비록 이게 과다가 되면 앞으로는 뭘 해야 쿨러를 돌려가 물을 대가 이걸 다시 비료 녹이가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들였다가 씻어내고 그러면 수질이 오염되고 또랑물, 냇물, 강물, 바다 다 오염됩니다. 필요치 않은 비료를 계속 사용하면 개인적 손해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가에 도움되게 해야 되는데 농사인데 농촌진흥청 기술센터 토양분석표 추천 방법이 잘못되면 우리는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우리가 고쳐서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가 과다 토양분석 결과에 성분이 과다되어 있다. 요 과다되어 있을 때는 사용 금지래요. 사용 안 해도 좋다가 얘는 금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국가적인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필요치 않은 인산을 계속 썰어서 토양 오염시키면 다음 세대들은 농사가 안 됩니다. 이 양이온 비료를 많이 먹은 음식을 먹으면 결과는 누구한테 옵니까? 인간의 몸에 치명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매라는 농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분수표가 아주 중요하다. 토양 분수표에 전기 전도율이 나옵니다. 전기 전도율. 여기에 전기 전도도라는 이 시값을 측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술센터에 나온 거는 여기는 과다하게 높게 나옵니다. 분석 방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용했다는 우리는 큰 낭패로 본다. 범주내가 너무 많아서 데이터 값을 맞출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해놓은 거는 여름에 1.8인데 0에서 2.0이 범주내가 괜찮다고 했어요. 여름에 2.0을 하면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거기다 집어여서 농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가는 이 분석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분석표는 우리가 활용을 하되 추천비료나 전기 전도도는 우리가 활용하는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추천비료 요것도 조금 고민해 보자. 추천비료를 그러고 나면 우리가 토양 분석표를 보고 우리가 농사를 처방해가지고 몇 대까지 한번 해본 거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제대로 숙지하지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반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 얘들이 반찬으로 쓰는 것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럼 얘들이 전극으로 보면 질소분은 마이너스 띄고 있고 얘는 플러스 전극을 띄고 있습니다. 토양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줬던 요소비로는 질소비로는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토양이 결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이 우리는 충분히 있어야만이 좋다.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에 마이너스 전극인 질소분이 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성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미생물. 미생물 사용해 계십니까?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망했다. 미생물 밥이 뭡니까? 설탕. 그 다음에 뭡니까? 요소, 질소. 미생물의 밥은 식물의 밥하고 동일해요. 탄수화물. 질소. 그럼 탄수화물과 질소를 먹어버리면 식물의 밥이 없어지는 겁니다. 얘들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뺏어 먹고 그 다음에 피해를 또 더 일으켜요. 얘들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뭐야?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을 아주 분해 잘해놔.
그러면 질소분과 탄수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밥은 안 먹고 반찬만 쫄딱 먹고 이파리가 노래져가지고 쑥 따라지. 미생물 속에다가 다른 영양소를 가득 넣어가지고 미생물이 안 먹는 영양소를 가득 넣어가 먹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생물만 줘가지고 우리 밭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질소분을 먹고 얘들이 미생물이 뭐니 방구로 뻥끼고 가버려요. 미생물이 뭐입니까? 뭐든지 우리 그 통에다가 뭐 좀 들어있으면 꼬록꼬록 기포가 일어나죠. 그럼 방구 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냐면, 요것 때문에 겨울에 영농 농가들 가서 상의를 하보면 고추밭에 미생물 2번, 3번 주고 나면 한 달 걸려야 깨어나요. 질소분을 다 먹고 갈이 가다가 돼버립니다. 얘들이 마이너스 된 거 밥을 다 먹고 반찬만 하게 해버리면 잎이 얇아져가지고 더위를 많이 타요. 겨울에도 더위를 타고 여름에도 더위를 타요. 그럼 우리는 언제 농사 짓습니까? 여름 농사죠. 공기에 농사져요. 공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밥은 안 주고 반찬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는 망하야 됩니다. 경제적 손실이 그냥 일어나는 거죠. 줬던 질소분을 얘한테 먹이를 줘버렸으면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엄청 일어납니다. 퇴비. 우리는 과거에 어른들한테 배울 때 퇴비가 보약이다. 아니십니다. 토양 분석 결과에 유기물이 충분하게 있으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인산가리.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다량 원소가, 퇴비 속에 들어있는 다량 원소가 인산과 가리. 이 가리라는 놈이 아주 해를 많이 줍니다. 왜?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똑같이 밭에서 농사 짓는데 오이를 따먹으면 시원하고 참외를 따먹으면 시원한데 고추를 따먹으면 열이 팔팔 나요. 비료는 비료인데 얘들은 영양 이동이 빨라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 잎에 있는 탄수화물을 빨리 움직여버리면 잎이 얇아져서 더위를 타요. 그래서 우리는 작물의 이런 비료와 이 관계를 많이 기본적으로 배우십니다. 이제 이거 알고 사용하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금알 농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게 결코 저한테는 마이너스입니다. 요것들 다 이렇게 하면 결국엔 앞에 전자들을 비관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욕을 먹어요. 요소 비를 주라 그러니까 요소 한 톨도 안 쓰는 사람이 저를 욕을 하고 있어요. 요소 비를 주라니까 요소 한 톨도 안 쓰는 사람이 욕을 하고 있어. 그럼 말도 안 되죠. 여기에도 깻잎하는 조금 젊은 분, 50대 젊은 분이 깨 200평 하우스에 요소를
한 포씩 20kg. 20kg 녹여가지고 주니까 깻잎이 좋거든. 식물에 밥을 먹었으니까 깻잎이 참 잘 나오거든요. 12개, 13개 따다가 하루에 20박스씩 야간 작업에서 혼자서 따고 있어. 그래서 식물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만 내따지고 피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공부를 적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100평에 그 20kg의 비료를 주고 경운을 하면 이 식값이 0.8이 나와요. 이 식값이 0.8. 그러면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100평당 얼마 줘야 되는데 계산이 나와요. 하우스에 겨울에 수박을 심으면 100평당 요수 한 포씩 이런 거 심으면 되고, 그것도 비료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평당 하우스에 요수 한 포씩 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료가 없으니까 잎이 두께가 얇아가 이 수박 이파리에 아침에 가보면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혀있죠. 대추나무도 역시 가면 아침에 이파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방울 맺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는가요? 여기에 물방울. 대추나 수박이나 감자나 잎 끝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잎 성분은 뿌리에서 먹은 지소금이에요. 그 속에 다른 것도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왜 나왔느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낮에 뿌리에서 비분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잎 속에 당분, 탄수화물, 당분이 늘어나 있다면 저녁에 기공을 숨구멍을 닫아버리고 저녁에 양분이 왔는데 저녁에 있는 양분은 낮에 만든 당분 양만큼만 먹고 그 이상은 뱉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분을 여기다 계산해놓은 거예요. 비료량. 그래서 요 정도 비료량을 주면 식물이 장애 없이 잘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고추가 요소 비료를 질겅질겅 줘서 이 파리를 새카맣게 만들어놓으면 한 놈도 탄저병 안 합니다. 탄저병을 갖다 올려놔도 탄저병 안 해요. 균은 하우스 안에는 균이 잘 점령 못해요. 노지에도 균이 종류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료량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평의 개문 작업할 때는 100평에 한 포를 뿌렸을 때 고루서 뛰면 0.8이 되고, 우리가 관주라면 관수를 관수라면 이거는 1kg가 비료 1kg가 이 식값이 미치는 거는 0.08. 그래서 수박이 흰가루병에 왔을 때 100평당 요소를 7kg를 줘도 7, 8이 56 0.56밖에 안 나와요.
0.56 올라가가지고는 0.56 올라가면 피해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추밭에 흰가루병이 왔다. 그거는 비료가 작아서 이 두께가 얇아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대추나 작물들이 흰가루병이 오고 썩은병, 부패병이 오는 것들은 배가 고파서 일어납니다. 배가 고파서. 비료만 충분히 주면 안 오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방금 하고 연구해가지고 강원도에 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감자를 팽당 25kg 캔다 이러니까 그때도 농협에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왔어요. 서춘천에. 감자 팽당 25kg 캐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요. 기분 좋지. 이제 밥을 줘야 됩니다. 100팽당 요소를 한 포 넣고 감자 심기 전에 21다시 2포를 넣고 완효성을 2포를 넣고 100팽당 비료를 밑비료를 5포 주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세 사람이 따라해가지고 철에 25kg, 23kg 캤어요. 팽당. 감자는 비료 1포로 먹으면 3.5kg가 나와요. 마늘은 비료 1포로 먹으면 1.5kg가 나와요. 팽당. 양파는 1포로 먹으면 8kg가 나와요. 비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늘밭에 이 씨값이 지금 1.5 이상을 계속 맞추면 무름병 안 합니다. 흑색성병 안 합니다. 뻥마늘 안 나와요.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이 마늘 잎 사이로 여기에 모여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병이 오는 거예요. 뻥마늘. 약대 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이 없던가요? 분명히 농약을 열심히 쳤는데 병은 줄줄 하고 있어요. 고추밭에 약을 줄줄이 사용하고 치도 언제 고추 탄저병을 사용하고 그 약 치는 돈으로 요소 비료 들고 가서 지금지금 했으면 탄저병 하나도 안 돼요. 방금 하는 거 괜찮지? 요소 비료 괜찮지? 네, 반갑습니다. 이 동네 좀 따뜻합니다. 저희 집에서 강의할 때는 열마다가 붙는 경우는 있어도 너무 가시가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결국에는 작게 해줘서 병을 합니다. 비료 많이 주면 죽었으면 죽었지 병을 안 합니다. 비료 많이 줘가지고 탄저병 하거나 비료 많이 줘가지고 뭐 시드름병하고 무름병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병은 안 한다. 그 수치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팔이 새까맣게 뒤로 디비진 거는 절대 병 안 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파리는 거의 대부분 앞에 살이 찝니다. 이게 살이 찌면 오그리 지는 거 치고 잘 때는 하나도 없다. 살이 찌가 디비진 고추 심은한 거 이파리가 까베기가 됩니다. 살이 찌면 그건 병 안 합니다. 한대병은 개뿔입니다. 물이 튀어서 병했다. 그 병은 식물에 절대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을 먹고 활성화돼서 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고프게 만들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병이 나요. 감자 녹균병, 오이 흰가루병, 오이 녹균병, 뭐 여기 그 대추나무도 각종 병이 있죠. 살균제 쓰죠. 왜 쓰냐?
안에 비도 안 맞는데 1년에 살균이 몇 번 씁니까? 많이 써요. 개뿔. 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10번 살균제, 살충제 10번 써가지고 판매합니까? 안 하죠? 앞으로 AI는 찾아옵니다. AI는 우리를 찾아 따라와요. 제품 좀 한 개 살라 그러면 야 며느라 아들아 인터넷에 그거 한번 봐봐라. 괜찮은 거. 우리는 뭘 까야죠. 우리도 보여줘야죠. 대추 맛있다 색깔 좋다 때깔 좋다 개뿔. 농약은 10번 치고 안 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려온 거예요. 농약 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농약 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 말이 맞네. 농약 치고 싶은 사람 한 명 없네. 최근에 기술 개발한 게 어디까지 개발했나? 작년 9월 20일 날 강의할 때 사과 농사 짓는데 살충제, 살균제 한 톨도 필요 없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돈이 더 들겠죠. 한 달에 2,000원에서 3,000원 된다. 우리 농사 몇 달이에요? 봄부터 기껏 시작하면 뭐 4월달 한 달 치도 4, 5, 6, 7, 8 4, 5, 6, 7, 8, 9 뭐 9월 말까지 10월달까지 몇 달 안 돼요. 7, 8달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에 사과, 성목, 천평 농사진데 2,000원에서 3,000원 돼요. 하루 저녁에 1시간 물만 쿨러로 돌리면 되는데 그 한 번에 돌리지 말고 찔끔찔끔 나눠 돌리면 됩니다. 5분씩 1시간에 5분씩 뿌리면 밤새 뿌리고도 1시간 조금 더 뿌리면 돼요. 그럼 한 달 내에 물 현재 뿌리면 시각은 11시 정각입니다. 30시간에서 뭐 4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45시간이라는 하루가 24시간이고 이틀이면 48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농업용 전기 이틀 전기세가 얼마 되겠습니까? 양수기 이말에 이틀 돌려가지고 몇천 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충을 없애고 싶으면 농약을 쓸 게 아니라 배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바닥에 부직포를 깔거나 물을 흘러가게 하고 뭐 요건 예제죠. 이제 비록 밥은 그 다음에 충, 균. 충은 저체온증을 일으키면 한 놈도 없습니다. 저체온증. 그러면 요 놈들이 충이 움직이는 시간이 해지야 움직이죠. 나비가. 나비가 알을 깔 때는 어디 갑니까? 이파리 묽은 데 절대 안 가요. 저녁에 쿨러로 맹물을 살수. 그러면 맹물을 갖다가 이파리에다가 살짝 뿌린다고 해서 대추가 잘 컸으면 잘 빼지 해가 없습니다. 단 조건은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더 잎이 타요. 그거는 또 차음으로 또 풀어드릴 거고, 맹물을 저녁 8시부터 1시간 간격이나 뭐 2시간 간격에 잎에 물이 안 마를 때 조금 뿌려주면 알 까난 응애나 진딧물이 새끼를 놓고 응애는 알을 놓고 부화가 안 돼가지고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물을 뿌리면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맹물. 그러면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1시간 간격 5분 1시간에 5분 살짝 뿌려도 이 병물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안개 살수가 비슷하게 더 좋은 거는 한 20초 뿌려도 돼요. 우리 밀양 하남에 있는 딸기 맹장님이 하루 종일 딸기밭에 물을 뿌려도 3분이 안 뿌려져요. 하우스 딸기 융로에 한 번 물 뿌릴 때 15초밖에 안 뿌리니까 딸기에 하루에 10몇 번을 물을 뿌리니까 충이라 하면 하나도 없어요. 시드름병이 저렇게 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딸기 심어놓고 하면 시드름병은요, 새벽 5시에 물 뿌리면 하나도 병 없어. 여병은 시급부터 되니까. 그래서 충은 저녁에 물을 뿌리면 충이 한 놈도 없다. 그러면 나비가 이파리에 물이 묻어있는 곳에서는 알을 안 깐다. 왜 안 까느냐? 나비가 이파리에 물 묻은 알 까면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낮에 나비가 알을 안 깐다. 밤에만 알을 깐다. 그것들은 다른 동물이나 곤충한테 안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어요. 낮에 이렇게 절대 알 없어요. 진딧물, 응애, 총채 여기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래까지 안 해도 됩니다. 2시까지만 뿌려도 아침까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4시에나 5시에 물을 한번 뿌리면 자기가 먹고 토해낸 여백을 씻어버리면 병병이 있습니다. 병병이. 그러면 우리가 균병. 균병은 동작균과 비동작균 나눌 수 있습니다. 동작균은 사과에 탄저병이 들었는데 이거는 날아와야 됩니다. 보리, 황무, 사과 탄저병, 단감 탄저병. 그런데 얘 균들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비 온 뒤 온도가 22도 이상, 매년에 25도 내에 나가는 거예요. 이상해서 안개가 오락가락해. 전년도에는 봄에 송화가루가 나를 때, 작년도에는 1년 내내 온도가 25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 동작균 탄저병 없어요. 요것들은 안개를 타고 날아와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작아요. 사과에 들어갔는데 아주 짤짤합니다. 사과가 요 균들은 짤짤한 것들이 앉아요. 안개를 타고 오기 때문에 밑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동작균은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요게 흘러내려와서 여기도 균이 생깁니다. 여기도 생기고. 그럼 이건 물방울 크기만큼 균이 커요. 고추 단대병이 이 땅에 커요. 왜 그러냐? 고추의 뿌리에서 있는
비분양이 이 시가 비료량이 부족하니까 비 오고 난 뒤에 흐린 날, 이슬 없는 날 이파리에서 떨어진 물방울 속에 떨어지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떨어졌을 때는 균이 큽니다. 대추가 단대병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단대병 하우스에서 균제 외쳤어요. 단대병도 없는데 흰가루병 때문에 약을 칩니까? 단대병 때문에 약을 칩니까? 뭐 때문에 약을 칩니까? 어떤 목적으로 약을 칩니까? 응애 때문에 충격을 치면 되잖아요. 응애 때문에 치면 충격을 치면 됩니다. 탄저병 때문에 있어요. 단대병 때문에 약을 쳐요. 잿빛 곰팡이나. 이거는 많이 없습니다. 대추는. 네, 맞습니다. 그 대추가 또 분이 뽀얗게 있어요. 분이 있다마는 물방울이 떨어뜨린다. 우리 연잎이 있지 않습니까? 연잎이 물방울 또 떨어지죠. 그리고 양파가 보면 분이 뽀얗게 있죠. 그 양파에다가 전착대를 여기다 써버리면 분을 뺏기 뿌리고 나면 더위도 많이 타고 여백이 타고 내려서 그 자리에 묻으면 균들을 더 많이 합니다. 전착대를 써버립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저병이 직접 걸린 것을 보셨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관에서나 누가 탄저병을 이름을 잘못 붙여나가 우리는 큰 피해가 일어나요. 균의 이름을 쓸 게 아니고 원인을 규명해서 그 원인의 이름을 쓰면 우리는 그걸 방지하기 아쉬워요. 그럼 탄저병이라는 건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데 요소 비료만 잘 좀 얻고 도장지가 올라갈 때 도장지 속에서 새수는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을 맺어요. 도장지만 잘 자르면 탄저병이 없다는 게 비료양을 주고 그럼 탄저병약을 안 치고 그 다음에 이 씨값을 높여놓으면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균은 공기 중 날아가 앉기 때문에 그 종류는 녹병 그 다음에 우리가 황무라 그러기도 녹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늘에도 있고 보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나 단감이 9월 10월 초 사이에 온도가 안개가 끼고 오락가락할 때 이 균이 날라요. 날라가 앉아있는 거는 보여요. 떡볶이를 할 때 보면 요 놈은 균이 들어갈 때 지가 날라와야 되고 안개 낄 때 동작으로 날아와야 돼요. 호자가. 그리고 지 힘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 균들은 이렇게 V자 뚫고 있어요. 근데 비동작균은 넓적해요. 넓적하게 보여요.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보여요. 이 균과 이 균은 전혀 다른 종이고 행동이 다른데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잘못 해놔서 우리는 굉장히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거는 우리 스스로 고쳐서 해야 됩니다. 농업에서 잘못된 거는. 그래서 어떤 연구관이 연구소에나 학회에서 잘못 우리한테 발표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온도가 동작균 탄저병은 온도가 25도 내외에 돼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안개가 구덕지간에 낄 때 오는 거다. 그런 일이 없으면 얘는 필요 없고 새벽에 맹물만 뿌려도 된다. 그럼 요 균이 날아올 때 노지에도 안개 살수를 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씻어 뿌리면 돼요. 요놈 날아올 때 물을 뿌려가지고 계속 씻어 뿌면 요 놈이 과일에 앉아서 뚜껑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대다수는 요 균은
잎이 비늘처럼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요 균이 달라붙어 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균들은 거의. 근데 비동작균은 물방울에서 힘이 강력해요. 고추도 뚫거든요. 근데 동작균은 고추에 덩이 없습니다. 껍질 뚫고 못 뚫거든요. 요거는 뚫을 때까지 햇빛 나쁘면 죽어버려요. 뚫을 때까지. 그래서 단감 같은 데 보면 앉아있는 걸 갖다가 못 뚫고 들어가면 요렇게 밀면 밀려가요. 동글동글하는. 그리고 약을 살펴내온 날아와서 힘이 약해. 그래서 한 3일 안에 약치면 잘 죽어요. 동작들은. 그런데 마늘의 온도가 올 봄에 높으면 비가 오고 송화가루 나를 무렵에 비가 오고 온도가 25도에 오락가락하고 안개 낄 때는 황무가 온다. 녹병. 그거 왔을 때는 우리는 방지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시면 돼요. 그거는 뭐 안비라는 균제 조금 치면 잘 들어요. 위에 이게 잘 잡혀요. 안 잡히는 게 뭐예요? 비동작균 탄저병. 여백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 고추에 안 잡혀요. 그 동작균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비동작균 움직이지 않는다. 내 스스로는 행동을 못하는 균이에요. 배추 뿌리 혹병 비동작균입니다. 배추 뿌리 혹병은 강원도에 가서는 흙을 파다가지고 목판을 배추모를 부가 20개를 넣고 뿌리 혹병물을 졸졸 줘요. 주고 황금을 넣고 볼드 카다에다가 설탕을 섞어서 10판에는 영양제를 한 번씩 주고 20판 전체는 뿌리 혹병물을 흙을 파다가 물에 타가지고 계속 줘요. 그 봄밭에 정식을 합니다. 근데 황금을 넣고 볼드 카다 쓴 거는 여백이 없었다는 거죠. 여백 1액. 배가 고파서 눈물 안 흘리다.